중국인의 수입은 어떻습니까? 중국 14억 인구 중 90%의 평균 소득이 월 5천 위안 이하입니다. 그럼 두 명이 맞벌이를 해야 한국 최저임금 일자리에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오늘은 그동안 제가 가끔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 중국에도 페미니즘이 유행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산국가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가? 중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자기 주장이 더 강하지 않냐? 중국 남자들은 대부분 잡혀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보다 집안일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추측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럼 중국 여성들 중 대부분이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이제 생산 관리 업무를 하는데 중국 공장에 파견 나와서 5년 넘게 있었고 현지에서 중국 여자랑 결혼을 한 한국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년이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중국이나 중국 여성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중국 여성하고 살아보니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다. 이건 일종의 페미니즘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한국 남자들 중에서 특히 저의 세대부터 윗세대들을 보면 페미니즘하고 아주 일부의 그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해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을 단순히 해조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남자가 더 고생해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페미니즘을 남자들이 더 많이 배려하라는 거 아니냐로 단순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자에게 불공평한 사회를 공평하게 바꾸자는 일종의 제도와 사회 개혁 측면의 이야기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남자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해조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혹은 좋아한다면 어떤 행동이나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표현해달라. 혹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네가 남자라서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말이 나왔던 군복무, 공무원들 산불 진화, 제설 작업, 숙직 등 남자한테만 밀어두고 있었던 일들이 있죠. 즉 하나는 여자와 남자를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자가 체력이나 논리적인 사고에서 여자보다 앞서 있으니 여자를 더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걸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페미니즘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챗 GPT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자 이념입니다. 이 용어는 여성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평등성을 강조하며 여성이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성별에 기인한 불평등, 성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에 대한 반대를 포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녀 갈등이 심해지는 주 원인이 뭡니까?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라면서 배려까지 받으려고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대가 존재하고 그 여대에 로스쿨이 존재하고 남자들은 입학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늘도 여성의 인권 신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왜 약대는 여자대학교의 정원이 절반 넘게 배정이 되는 것일까요? 명백한 특혜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주차구역 옆 비교적 주차하기 쉬운 곳에 배정하는 건 여성을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으로
폄하하는 정책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즉,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으면 여성이 받고 있는 특혜도 줄이면서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한국의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거의 단 방향으로만 자신들의 권리를 키우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강화된 해조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층의 갈등에는 군복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도 치사병이나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남녀 모두 평등하게 국민의 의무를 하던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군 복무 관련해서는 남자들 안에서도 기성세대와 젊은 층의 의견 대립이 있죠. 요즘 남자들은 군 생활도 1년 6개월밖에 안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나는 군대에서 얼마나 맞았는데 요즘 군대도 군대냐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현재 한국 중년 남성들 1960년에서 70년대 초반 출생까지는 남매라면 남자만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학은 아들이 가고 더 좋은 반찬, 더 좋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성 인력은 중요 직책을 맡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 비교적 단순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본인이 남자이기에 받는 혜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소위 흔히 말하는 독박 군복무, 독박 외벌이를 한다고 해도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년 남성들이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때의 여성의 지위하고 지금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중 약 65%가 만 45세 이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할 때는 여자 형제보다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은 분들이 많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아들만 특별 대우를 하면서 키웠나요? 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딸을 더 아끼지 않았나요?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온 1980년대부터 남아 선호 사상은 급격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현재 중국의 정치 및 사회 제도를 고려해서 과연 페미니즘이 중국에서 유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은 공산당 상무위원 7인이죠. 덩샤오핑 이후로 정착된 집단 지도 체제인데 원래는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자당, 상하이방, 공천당이 각 3명씩 자리를 차지했었고 그렇게 2012년까지는 어느 정도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가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2013년 시진핑 주석 이후 제18기 상무위원회부터 7명으로 줄어들면서 세계의 개파 간 균형이 무너졌고 현재는 시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들은 시진핑 주석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직속 부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늬만 집단 지도 체제인 것이죠. 한국으로 치면 7명의 상무위원들이 대통령, 총리, 부총리급입니다. 그리고 상무위원 7명에 17명을 더해서 중앙정치국 위원이라고 부릅니다. 24명인데 100% 남자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은 아마 왕이 외교부장이겠죠. 국무위원 그리고 중국의 핵심 지역의 책임자들 샹하이 시장이나 강동성 서기들로 구성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외교부, 국방부 등 행정부처의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급인 거죠. 그리고 24명에서 다시 181명을 더해서 205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여성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면 5%가 겨우 넘는 거죠. 심지어 가장 중요한 핵심 권력, 상무위원, 중앙정치국위원회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중국은 국가의 각종 대사,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건 모두 남자들이라는 거죠. 여자가 끼어들 틈은 전혀 없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중책을 맡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본 여성 총리나 중국 여성 총서기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집회, 시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죠. 그럼 과연 중국에서도 한국처럼 페미니스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프로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도 시위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보통 내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을 때, 예를 들면 집을 30년 모기지로 샀는데 갑자기 건설이 중단되었다던가 화재나 건축물 붕괴 등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시위를 합니다. 최근 몇 년 내를 보면 강력한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못하는 시위가 있죠. 하면 큰일 나는 거. 예를 들면 민주주의 하자, 공산당 나쁘다, 국가 주석을 교체하자, 뭐 이런 거겠죠. 그럼 페미니스트들의 집회는 어떨까요?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여성가족부 같은 거 만들어서 여자도 장관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혹은 공산당 고위직에 여성의 진입을 허용해라라면서 시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단체 행동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하에 만민 평등을 이미 이룩한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따라하면 그건 중국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성이기 때문에 자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건 성별에 따른 특혜를 제공해 달라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세 번째, 지금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건 남자 공산당원인데 이런 요구는 현 기득권층의 권력을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겠습니까? 따라서 중국에서 페미니즘 관련 구호를 외치거나 불평등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면 심한 경우 반체제 인사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그 정도 말도 못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지도층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내놓으라는데 충분히 반동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페미니즘 관련 집회도 거의 없고 페미니즘 자체가 중국에서 유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보통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고 싶으면 여성, 노약자,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공산국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권 수준이 낮은데 취약계층의 인권을 잘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페미니스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중국인 페미니스트를 적어도 4, 5명은 만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페미니스트들은 대학 교육까지 받은 고학력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중국의 정치, 사회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대 비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기에 목숨이 2개가 아닌 이상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생각으로는 중국은 분명히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인데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의 영도는 완벽하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가 있다고는 느끼지만 절대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중국 페미니스트들보다 훨씬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중국에서 한국처럼 남자들 군대에 놀러 갔다, 바캉스 갔다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글 쓴 사람은 훈방 조치가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잡혀갈 겁니다. 모국에서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중국 페미니스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의 페미니즘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 남성을 폄하하고 거기에 공산주의 교육으로 인한 혐한까지 추가되니 정말 교류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嫁给韩国男人的好处是什么呢？泡菜不限量，不好处呢？韩国人很烦，唧唧歪歪的，然后事儿也很多，也不能这样。应该没啥好处吧？我感觉韩国男的都挺大男子主义的，不太喜欢他们。那你印象中的韩国男人是什么样的？长得挺帅的吧，挺会穿搭的。长得一般，事儿也多，还大男子主义，还让女人完全的服从他。韩国男人和日本男人哪个更有男人味？日本人吧。你更愿意嫁给韩国男人还是日本男人？我能单身一辈子吗？
한국은 여자들이 발언권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전업주부로만 살아야만 하는 대남자주의, 즉 전통적인 가부장주의가 극심한 국가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자가 국가 요직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오히려 중국이 대남자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한국은 잘 살지만 재벌이 통치하는 국가다. 삼성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다. 그에 반해 중국은 공산당이 지도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재벌들이 만들어내는 심각한 문제들이 없다. 삼성이 모든 걸 조종하는 한국인데 왜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가겠습니까? 중국도 재벌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다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인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뿐이죠. 정말 한국이 대남자주의고 중국의 남녀가 평등하다면 왜 중국의 남녀 성비차가 한국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면 남자아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태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 농담도 많이 하죠. 한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고. 탄핵, 자살, 징역, 퇴직 후 삶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죠. 물론 정당한 처벌이었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일단 전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 중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처벌을 당하는데 왜 중국 지도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중국에서 페미니즘 사상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뚜렷하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가장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여성은 자기 주장이 강한가? 남자들이 일도 하면서 왜 집안일까지 많이 하냐? 이건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방증이며 여성의 권위가 더 높다는 건 일종의 페미니즘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간단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대남자주의 국가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과 과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지난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중국 인구는 약 14억 90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2022년 말 대비 208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3,097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104.49라는 성비는 어느 정도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건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는 남성 비율이 더 높고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더 장수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60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많죠. 결혼 정년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54만 명이 더 많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연령별 인구 구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이 더 많다는 것은 결혼 정년기의 인구로만 따져본다면 남성이 약 4천만 명 이상 더 많고 성비가 거의 1대 1.5까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명의 중국 남자가 결혼을 위해 2명의 중국 여자를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죠. 남자 3명 중에 1명은 중국인 신분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탈북 여성과 강제 결혼, 인신매매, 남성의 지나친 결혼 지참금 부담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수입은 어떻습니까? 중국 14억 인구 중 90%의 평균 소득이 월 5천 위안 이하입니다. 그럼 2명이 맞벌이를 해야 한국 최저임금 일자리에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억 인구 중 60%의 평균 소득이 월 2천 위안 이하입니다. 그럼 2명이 맞벌이를 해야 한 달에 74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죠. 14억 인구의 38%에 해당하는 5억 6천만 명의 평균 소득이 월 1,000 위안 이하입니다. 그럼 2명이 맞벌이하면 38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 수치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고 리커창 총리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중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싸다고 해도
집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맞벌이가 필수입니다. 그러니 중국 여성들은 결혼해도 대부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통 중국 남자이며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중국 인구의 90%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남자가 여자보다 수천만 명이 더 많은데 한 중국 여성이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같이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여성의 초혼 연령은 한국보다 낮죠? 그럼 여러분은 집안일 분담을 안 할 건가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부인에게 잘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보다 부담해야 하는 게 훨씬 많은 국가인 것입니다. 요즘 중국 영상을 번역해서 올리는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결혼 시장에서 중국 여성의 우위가 사라졌다. 여성들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내용의 영상들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물론 영상 자체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매우 일부의 사례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중국 여성들의 우위는 한국 여성들보다 더 굳건합니다. 결혼 정년기의 남성이 여성보다 약 4천만 명이 많은 국가가 한국처럼 50만 명 많은 국가보다 여성의 입지가 낮겠습니까? 한국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서 의례 위치이지만 중국은 남녀 성비 차이가 한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슈퍼 의리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벌람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여성의 우위가 낮아지기를 바라는 남성들의 기대를 대리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마약 같은 영상들인 겁니다. 실제 중국의 대부분의 현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페미니즘이 유행인지 앞으로도 유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의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